안녕하세요. 심리지표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아주 특이한 패턴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캠핑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줍니다. 텐트 치는 것도 먹을 것 준비하는 것도 요리도 설거지까지 전부요. 여자친구가 내가 할게라고 하면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해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심하고 배려깊고 그냥 곁에 있으면 든든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한마디씩 해요. 어디서 이런 남자 구했어? 나도 하나 구해줘. 그런데요. 딱 하나가 걸립니다. 싸울 때예요. 싸우기만 하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하냐. 그 짧은 말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더럽습니다. 자존감이 살짝 긁힌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막상 따지자니 뭐라고 따져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남자한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냥 그날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평소에 너한테 이렇게 다 챙겨줬는데 너는 이것도 못해줘. 처음엔 그냥 서운한 거겠지 싶어요. 실제로 잘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평소에는 잘해주는데 싸울 때는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이 거절되면 과거의 헌신을 꺼내드는 사람. 이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흔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흔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긁히고 헷갈리고 힘들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남자가 왜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는 건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캠핑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사람. 이 행동 자체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준비성이 있고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랑이에요. 네가 편하면 나도 좋으니까라는 순수한 마음. 두 번째는 사랑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엔 무언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경우예요. 바로 이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돌봄과 통제가 뒤섞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기가 더 잘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과 챙김받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 겉으로 보면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안에는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싸울 때 그리고 자기 부탁이 거절됐을 때요.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은 단순히 퉁명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예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 정도 일로 왜 이렇게 난리야? 와 같은 말이에요. 내용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크기 자체를 축소시키는 말이거든요.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수십 년간 커플들의 대화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연인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경멸이라는 감정을 꼽았어요. 경멸이란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 상대의 말이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다툼보다 훨씬 더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다툼은 내용이 있는 싸움인데 경멸은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은 바로 그 경멸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싸울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나는 평소에 너한테 이렇게 다 챙겨줬는데 너는 이것도 못해줘.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잠깐 멈추게 돼요. 맞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잘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찜찜해요. 그 찜찜함의 정체가 뭔지 딱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 남자가 캠핑을 챙겨준 것, 요리를 해준 것, 설거지를 한 것. 이거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부탁한 건가요? 강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심지어 여자친구가 내가 할게라고 했을 때도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상대가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본인이 직접 다 하겠다고 한 거죠. 그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내가 이만큼 다 해줬는데로 꺼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스스로 한 선택을, 심지어 상대가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가져간 선택을 나중에 상대방의 빚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혼자 계약서를 써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부채감이라고 불러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 뒤 그걸 나중에 근거로 꺼내서 요구를 관철하려 할 때 상대방 마음속에 생기는 심리적 구조예요. 한마디로 잘해주는 행동이 선물이 아니라 나중에 쓸 카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배려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네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그것도 상대방은 동의한 적 없는 투자. 이 두 가지 패턴이 같은 사람한테서 동시에 나온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싸울 때 하대하는 말투를 쓰는 것과 부탁이 거절됐을 때 과거의 헌신을 무기로 꺼내는 것. 언뜻 보면 다른 행동 같지만 이 둘의 뿌리는 정확히 같아요. 둘 다 상대를 아래에 두려는 언어라는 거예요. 말투로 한 번 누르고 과거의 행동으로 또 한 번 누르는 구조예요. 싸울 때는 이게 뭐라고로 감정을 눌러버리고 관계에서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로 빚을 청구하는 거죠.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같아요. 내가 위고 너는 아래다. 이 구조가 평소에 챙겨주는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남자는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일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 약한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진짜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말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감정이 커지면 말이 거칠어지는 방식을 몸에 익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 방식인 거죠. 이 유형의 특징은 싸우고 나서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잘해주려고 해요. 내가 말이 좀 심했지라고 인정하기도 하고요. 부탁이 거절됐을 때 과거 헌신을 꺼내는 것도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나오는 말이고 나중에 그건 내가 좀 심했어라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타입은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단, 상대가 그 말투 기분 나쁘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은근한 우월감 타입이에요. 이 유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평소에 잘해주는 이유가 진심 어린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한 겹 더 있어요. 나는 잘한다는 인식, 나는 더 현실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가 할게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더 잘한다는 인식이 그 행동을 부추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도 몰라? 그게 뭐가 문제야? 생각을 좀 해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만이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도 은근히 가르치는 톤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부탁이 거절되면 내가 이만큼 다 해줬는데가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스스로 더 많이 한다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거든요.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본인이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내가 맞는 말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 내가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관계 권력형이에요. 이게 가장 주의가 필요한 타입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잘해줘요. 근데 그 잘해주는 행동 뒤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구조가 깔려 있어요. 이 관계에서 나는 위에 있다.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챙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위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가져가요.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이 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구조가 싸울 때는 말투로, 부탁이 거절될 때는 과거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라는 말과 내가 이만큼 다 해줬는데라는 말.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 관계 안에서 자기 위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아래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겨요.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게 쌓이면 관계의 힘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감각 자체도 무뎌져 가요. 여기서 잠깐 아주 흥미로운 심리 실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회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퍼즐을 풀게 한 뒤 한 그룹에는 넌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줬어요. 그 뒤에 더 어려운 퍼즐을 줬더니 이 아이들은 도전을 피했어요. 틀리면 똑똑하지 않은 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행동 반경 자체를 좁혀버린 거예요. 연애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 하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내 감정을 꺼냈다가 또 눌릴까봐 아예 꺼내지 않게 돼요. 내가 이만큼 다 해줬는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부탁을 했다가 또 청구서가 날아올까봐 아예 부탁을 안 하게 되고요. 반복된 말이 나라는 사람의 행동 반경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싫은지조차 잘 모르게 돼요.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는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걸 나쁜 관계라고 봐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맞아,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인식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이 거칠어지는 자기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여전히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함보다 자기 방어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변화가 쉽지 않아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돌리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의 헌신을 꺼낼 때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예요. 진짜 서운함과 감정적 부채 요구는 결이 달라요. 진짜 서운함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번에 못해줬을 때 솔직히 서운했어.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꺼내놓는 거죠. 반면 감정적 부채 요구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도 안 해줘? 서운함을 표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예요.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 마음속에 남기는 무게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해준 것들이 정말 상대가 원해서 해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해요. 부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가져간 일들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배려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싸우는 순간이 아닌 편안한 순간에 이야기하세요. 싸울 때 지금 그 말투 뭐야? 라고 하면 그 순간 대화는 더 격해지기 쉬워요. 오히려 평온한 날, 밥 먹고 나서 혹은 가볍게 대화가 잘 흐를 때 꺼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싸울 때 그런 말 나올 때 있잖아. 그거 들으면 내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해요.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상태를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덜 올라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과 부탁은 별개라는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것도 못해줘?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나도 잘해줬잖아 라고 맞받아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서로의 점수 비교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서운한 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는 그 부탁을 못 들어준 게 네가 평소에 챙겨준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챙겨준 건 고맙고 이건 이거야. 이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고마운 건 고맙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네가 가져간 일들을 나중에 나한테 청구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 이걸 차분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반응을 관찰하고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대충 넘어가려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야로 돌리는지. 이 반응 하나가 수십 번의 캠핑, 수십 번의 요리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감정이 복잡할 때는 생각이 흐릿해지기 쉬우니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메모처럼 기억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을 남길게요. 연애에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다. 물론 잘해주는 건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고 소중한 거 맞아요. 근데 좋은 관계의 진짜 기준은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에요. 싸울 때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느냐, 자기가 해준 것들을 나를 누르는데 쓰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일도 굳이 자기가 가져가 놓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밥을 차려주고 짐을 들어주고 요리를 해주는 것. 그건 나를 편하게 해주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싸울 때도 내 감정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부탁이 거절됐을 때 과거의 헌신을 무기로 꺼내지 않는 것. 그건 나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행동은 사랑을 보여주지만 말투와 태도는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에는 둘 다 필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잘해주는 사람을 선뜻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헷갈릴 때일수록 자기 감정을 먼저 믿어주세요.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나 충분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